청년 녹두 다 읽어버렸어요. 한 2달 걸렸는데 못할 일을 해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소설 나라 없는 나라를 2015년 편했다. 그 몇 해 전에는 전봉준 평전 봉준이 온다를 출간했는데 그러한 누적들로부터 내가 다룬 인물의 증손으로 추정되는 이를 전봉준 장군과 그의 가족 이야기를 발간한 송정수 선생의 소개로 만났다. 광주의 한 미술관에서 만나 안면을 익히고 얼마 뒤에는 장흥에서 이틀 밤을 지내며 허리띠 풀고 그야말로 끝장을 보고 말았던 것이다. 그곳에는 환쟁이와 석수쟁이가 동석했으며 유전자 검사니 뭐니 따질 것도 없이 두 그림쟁이는 눈빛과 생김만으로 그가 한 세기 전에 키 작고 눈 커다란 사내와 핏줄임을 뚫어보았다. 이틀에 걸쳐 그이가 수레한 이야기는 송정수 선생이 저서에서 밝힌 내용들과 대동소이했지만 학자들이 고증했거나 민간에서 구전된 이야기 사이의 여백을 지어서는 메울 수 없는 서사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뒤 진주에서 한 번 더 그이를 만나고 돌아와 오래전부터 쓰려고 했던 작품을 집필하기 위해 집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새로운 소설을 쓰는 도중에 그이와 3차례에 걸쳐 나눈 이야기들이 자꾸 끼어들어와 작업을 방해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그 지도자가 10대 초반에 과거 시험을 보려고 김제 복남의 선비를 찾아 글공부하다가 10년 후 작파하고 스승과 결별했다는 이야기는 끈질기게 옷수매를 잡아당겼다.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넘어가는 그 10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전봉준은 신문기록 공초에서 집강소 시절 행정총책인 도집강 송희옥을 처족 칠촌이라고 말하였는데 학자들의 설명이나 세간의 평가와 달리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가운데 그 두 사람의 인연이 연대기적으로 가장 앞선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금시초문이었다. 또한 총괄령을 역임한 대접주 김덕명이 전봉준의 외가 쪽 인사였을 거라는 추측과 달리 실은 사동간임을 설명한 대목도 꽤나 흥미로웠다. 거기에 아직 지도자로 발돋움하기 전에 김계남까지 더해져 이 청년들이 날마다 찾아와 놀자고 보채는 바람에 더는 소설 작업에 매진할 수 없었다. 결국 두 손 다 들고 그들의 젊은 시절 행적을 따라 호남은 물론 공주의 동학사와 서산의 천장암, 이 필제가 변란을 일으킨 경상도 영해 땅에 이르기까지 탑삭길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사상계 일각에서 최근 동학을 천착하게 된 것은 시류를 따라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관한 한 담론으로 우리 내부에 이러한 사상이 일찍부터 내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의 합리적 이성 대신 내유 신령을 강조했던 성각들의 사유가 이 근대의 노일 속에서 아닌 게 아니라 거대한 구원의 손길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물밀듯 밀어닥치는 서구의 근대 이성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 한 점은 지금 보아도 등골서늘한 통쾌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보구간민이라는 보편적 세계상을 넘어서서 이를 척양척외라는 구호로 정식화했다. 하지만 그런 문제의식이 비단 우리에게만 있었다는 이른바 국뽕을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과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뛰어다닌 아프리카 대륙의 싱싱한 영혼 속에도 동학은 싹트고 있었을 것이다. 훗날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가 된 4사람의 이야기 외에도 이 소설에는 또 다른 한 실존 인물이 등장하며 그는 스님으로 본명은 경허다. 학자들은 실증을 중시하기 때문에 언급을 꺼리지만 한국 현대 불교의 초석을 다진 19세기의 저 경허선사가 동학농민혁명의 총대장이었던 전봉준과 천안매부 사이라는 방증은 매우 강력하다. 1926년에 장도빈이 갑오동학남과 전봉준에서 말한 내용들과 김태읍이 일제시대에 쓴 인간경허, 경허대사 일대 평전을 살필 때 한 거대한 인물은 자연스럽게 교직되어 떠오른다. 김태읍이 그 글에서 밝힌 경허 송동욱의 아버지가 송두옥인 점은 천안전시 족보 가운데 병술보에서 언급한 전봉준의 장인 이름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봉준의 부인 송씨와 경허가 남매간이라는 말인데 광주와 장흥과 진주에서 만난 그 증손이 전봉준의 장녀 전옥래를 살아생전 진안으로 찾아가 들었다는
전봉준의 두 처남이 승려였다라는 말도 경호와 그의 형 태여 스님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딱 아귀가 맞는다. 김태읍은 경어가 전주 우동마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우동마을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 조선시대 전주 북쪽의 우동면이 분명해 보이며 당시의 봉상면과 합해져 오늘날 봉동으로 개칭된 지역 아닌가. 역사학자 김상기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한때 전봉준 일가가 봉동에 살았음을 증언하고 있으니 봉동이나 그 옛날의 우동과 전봉준은 깊은 연관을 맺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방증일 뿐이므로 사학자들로서야 과제로 남겨둘 일이지만 문학은 사정이 다르다. 작가에게도 실증은 중요하지만 사실과 사실 사이를 채우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서사야말로 실증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는 위대한 직관을 안겨준다. 이 문제는 사학계뿐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주목할 일이려니와 그보다 먼저 언급할 권한이 문학에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덧붙이고 싶다. 꼬박 1년을 집필하고 꼬박 1년을 묵힌 뒤 꼬박 1년 동안 한국농정신문에 이양선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설을 연재했다. 한국농정신문은 농민들의 삶과 이해를 대변해왔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성장기를 연재하기에 더없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출간을 도서출판 한국농정에서 하게 된 연유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시작할 때의 제목은 이양선이었고 연재도 그렇게 하였으나 단행본으로 내면서는 청년독두로 바꿨다. 제국주의나 서구의 합리적 이성을 상징하는 말로 이양선이라는 용어가 적절하긴 하나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에게는 낯선 말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아울러 각 장의 머리에 얹어둔 소제목은 단가 사철가에서 가져왔음도 이참에 밝혀둔다. 2024년 겨울 연재를 끝내고 후기를 쓴 얼마 뒤에 시절을 잘못 읽은 자들이 내란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한파의 거리에 나섰다. 그런 한편 전국농민의 총연맹의 전봉준 투쟁단 단원들은 그 옛날처럼 다시금 트랙터를 몰고 질주해 갔는데 그들을 막아선 공권력의 항의에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몰려갔다. 우군티 전투의 현대판인 남태령 전투 끝에 마침내 서울에 입성하였으니 우리 역사에 그때 그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무엇인가. 서구에서 비롯된 의회주의는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로 여겨졌으며 그런 대의적 의회제도를 정착시키고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싸웠다. 그리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였으나 그것이 실은 얼마나 허약한지 최근 목격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경험이 일천하다든가 남북분단과 같은 우리만의 특수성 때문으로 진단하면 그만인가. 하지만 분단도 없고 장기간 의회주의를 경험한 서구는 어찌하여 위기를 맞는 것인가. 매우 자의적이게도 이런 현상은 특정 사회의 불안정성이 아니라 서구 근대의 정치체제 자체의 문제가 아닐까 의심하게 한다. 이 의심은 합리적 이성과 과학이야말로 미신이라는 막다른 결론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이런 의미로도 척양척외를 정식화한 청년 독두들의 문제의식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보구간민과 더불어 제출한 척양척외의 알맹이는 당대에도 그 이전에도 선악들에 의해 활발히 논의되었거니와 이제 다시금 새겨보는 것은 단순한 복고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미 이런 논의의 씨앗불이 타고 있음은 그나마 반가운 노릇이다. 잘 가라 벗들이여 청년 녹두들 나의 분신인 주인공들이여. 2025년